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점심 만나게 드셨나요?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보이는 라디오 권미희입니다. 오늘은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 중풍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멀리 수성구 범어동에서 꽃담 한방병원을 운영하시는 정태선 원장님께서 멀리까지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꽃담 네. 한방병원 병원장 정태선입니다. 네. 네. 오늘 중풍에 관해서 증상과 원인 또 예방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많이 이제 시청하러 와주신 어르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이 중풍, 뇌졸중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미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익히 알고 계신 내용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뭐 TV나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이 이제 관찰해 보신 그런 질환들일 건데, 제가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질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지금 어르신들에게 생각보다는 꽤 가까이 와 있는 질병일 수도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고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부할 때도 중요한 것들은 뭐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밑줄 긋고 별표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체크하듯이 오늘 그런 의미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열심히 경청하셔서 우리 잘 이겨나가 봅시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 먼저 배우 강수연, 그리고 옛날에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과 레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세 분 다 뇌졸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2022년에 배우 강수연 님이 뇌졸중으로 사망하셨고, 먼저 구소련 체제를 독재로 만든 레닌이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고, 그 다음 바로 그 자리를 꿰찬 스탈린도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스탈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그 시기에 미리 예방은 할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본인 자체가 워낙 외부로부터 위협도 많이 받고 있었고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오늘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에 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어르신들 중풍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중풍은 현대의학으로 뇌졸중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뇌졸중이 나타나게 되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냐 하면은 반신마비, 양쪽이 다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잘 없고, 먼저 편측에 한쪽에 손이나 뭐 하지 쪽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라든지, 또는 말을 잘 못하거나 잘 삼키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의학적으로 분류를 할 때는, 증상들을 분류를 할 때는 패스트라고 해서 F, A, S, T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뇌졸중으로 보는데요.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얼굴의 표정이 원하는 대로 지어지지 않는 경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A는 arm, 팔입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테스트할 때 두 눈을 감고 팔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팔을 이렇게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있을 때 한쪽에 팔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거나 하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증상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만은. 그다음 S는 스피치,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뇌졸중이 오게 되면 혀를 움직이는 근육의 마비로 인해서 발음 자체가 되지 않거나 또는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발음은 되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T는 치료에 대한 의미인데요. 타임입니다. 뇌졸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거든요. 빨리 검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에 대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요약해 보자면 뇌졸중, 중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간단하게 말에 의한 거, 그리고 팔, 그리고 얼굴의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말, 팔,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서 이전하고 뭔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 가시면 됩니다. 네, 어르신들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말, 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얼른 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했던 말, 팔, 의 증상들이 이전하고 다르게 나타나는데 병원에 가시는데 그냥 동네 병원 가시면은 안 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병원은 종합병원 정도입니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그리고 걸어서 가시거나 버스 타고 가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택시 타시고 가시거나 또는 119 구급차를 불러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혈전용해제를 써가지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유효 시간이 4시간 반 정도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고 검사하고 치료의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실 수 있도록 택시나 구급차 이용하시면 되세요. 자, 뇌졸중이라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막혀서 나타나는 뇌경색, 그리고 터져서 나타나는 뇌출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얼마 전에 본 보험 광고가 떠올라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요즘 TV나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보험 가입 시 뇌졸중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급한다 라는 광고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네. 자, 근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뇌경색이 와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못 받았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그 보험 설계가 뇌경색보다는 뇌출혈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도 두 개가 다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기준으로는 뇌경색이 85%, 뇌출혈이 1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발병 빈도는 뇌경색이 높긴 하지만 혹시나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제분들이 알아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현재 이제 어르신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 뇌졸중의 하나의 증상입니다. 이거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말, 팔, 쪽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24시간 정도 내에 다시 그 증상들이 해소가 돼요.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서는 가끔씩 그냥 일시적이었나 보다라고 하고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이런 증상을 한번 겪고 나시면, 또는 자제분들이나 주변 친구분들께서 주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걸 보시면 얼른 병원 가시도록 권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발생되는 빈도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발이 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을 받거나 또는 또 다른 지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중풍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주요 성인병들로부터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어찌되었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 성별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없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인자들은 우리가 식생활이나 운동 등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어도 중풍이 올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물론 위험 요소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우선적으로 꼽기는 하지만 꼭 그런 질환이 있지 않더라도 갑작스럽게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네.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서 응급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가끔씩 표현하시기로는 우리 어르신들 손조 때부터 머리 쪽에는 문제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신 거는 오산입니다. 건물이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술과 담배 중에 어떤 게 더 해로울까요?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받고 네, 있는데요. 그래요. 일단 둘 다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조금 길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음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위험해집니다. 담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간접 흡연도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 혼자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담배 연기가 흘러가는 쪽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금연을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음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이 말, 팔, 얼 쪽에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이는 마치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러한 증상들하고도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볼 때 그냥 단지 술에 취했구나 해서 집에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뭐 뇌출혈이 왔다라든지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음주도 잦은 음주도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표기되어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담배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술에 관해서는 한두 잔 정도는 조절해서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한두 잔 조절이 또 쉽지 않다 보니까 둘 다 멀리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잔은 약주라고 그러는데 넘어서면 맞습니다. 지나치다는 약이 얘기죠?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요. 모두 절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풍의 증상들은 말, 팔, 얼에 관련되어 있는 조금 더 자세한 증상들 말씀드리면 반신불수, 편측의 한쪽의 왼쪽이나 오른쪽의 편측의 팔이나 다리 쪽에 마비가 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언어장애, 혀 주변을 움직이는 근육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언어장애, 말을 원하는 대로 발음을 못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연화장애, 삼키지를 못하시는 거죠. 먹다가 음식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맞습니다. 수 있게 봐야 되겠네요. 삼키지를 못하면 식도로 들어가지 네. 않고 기도로 들어가서 또 네. 다른 질병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 의식장애,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뭐 기억이 안 난다라든지 그런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또한 감각장애나 두통, 어지럼증, 구토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고 얼굴에 근육이 다 마비가 와서 원하는 표정, 입꼬리가 올라가지를 않는다든지 한쪽 눈이 감기지를 않는다든지 하는 증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대소변 장애 그리고 호흡 장애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풍이 걸리면 몸의 한쪽만 기능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럴까요? 보통 이제 뇌는 이제 좌뇌, 우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네. 양쪽 다 동시에 막히거나 터지는 경색이 오거나 출혈이 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 네. 한쪽이 먼저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서 편측마비가 네. 먼저 오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보통 좌뇌의 문제면은 오른쪽에 편측마비가 오게 됩니다. 반대쪽이. 네. 네. 자, 그리고 뇌졸중의 또 다른 이제 증상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것들인데 네. 팔, 다리 등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 그리고 어지럽거나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자꾸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을 잘 못하시거나 이해를 못하시거나 발음도 어눌해지게 됩니다. 제 동생은 보니까 걸을 때 자꾸만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한쪽으로 자꾸 쓰러져서 MRI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걷다가 걸음이 제대로 안 되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쓰러지게 걸으시면 얼른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 술도 안 좋고 담배도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을 옆 사람이 지켜봤을 때 술 주정으로 알겠다. 저 어르신 또 술 드셨구나 네. 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뇌졸중의 증상하고도 흡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되었을 때 빨리 큰 병원에 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CT나 MRI 같은 걸로 어느 부위가 막혀 있거나 어느 부위가 출혈이 있거나를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CT나 MRI 같은 장비들이 있는 병원에 가셔야 되거든요. 큰 동네- 병원에 가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다가 다시 또 큰 병원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만 소비되어 버리니까 네. 처음부터 택시 타고 또는 구급차 타고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치료적으로는 여기서 빨간 줄, 즉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죠.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라. 4시간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4시간 네. 반 정도. 네, 그리고 네. 최근에는 좀 기술이 좀 더 좋아져서 6시간이라고는 하는데 네. 가면은 접수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절차들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요. 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뭐 검사부터 하진 않으니까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높은 치료율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빨리 치료를 해야지 후유증이 덜 남습니다. 우리가 이제 뇌세포 같은 경우는 산소랑 혈액, 물론 그 산소도 혈액으로부터 운반이 되는데 혈액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못 받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뇌세포가 죽어버려요. 네.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부 뇌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후유증이 남아버리게 되는데 물론 그 후유증을 저희가 병원 같은 데서 재활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는 하지만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 가는 거고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 예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빨리 치료하는 게 어찌되었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집에서 손을 쓰시려고 어떤 분들은 보면 우황청심환을 먹인다든지 네. 아니면 손을 딴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시고 시간을 끌게 되는데 절대 이런 건 하시지 마셔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연하곤란까지 왔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명약이라면서 먹인다든지 또는 물을 먹인다든지. 맞습니다. 물이라도 네. 좀 먹이고 보내야지라고 하면서 먹이다 보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그런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다른 조치하지 말고 빨리 119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어느 정도의 기도는 확보하기 위해서 고개 목 밑에 베개나 이런 걸 받쳐둬서 고개가 살짝 이런 식으로 뒤로 젖혀질 수 있도록 정도로 두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다른 거 먹이거나 약을 준다고 하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풍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60대 이상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경계해야 되는 질병의 1순위로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73% 한번 걸리면 3분의 2 정도는 불완전 회복 정도 됩니다. 그래요. 3분의 2 이상 뭐 한쪽을 못 쓰고 걸어 맞습니다. 다니시고 혼자 또 의지해야만 다니실 수 엄청 있는 분들이 불편한 많죠. 생활들로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서 조치를 받는 게 중요하고, 혹시나 그래도 그 뇌졸중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그대로 방치는 시키시지 마시고 그 뒤로부터 계속 꾸준하게 재활 치료는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안 쓰면 안 쓸수록 근육이나 관절은 더욱더 굳어버리고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선생님 통풍이 심해지면은 중풍이 되기도 합니까? 가끔씩 어르신분들이 여쭤보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 질병명 중에 이제 풍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통풍이 있었다가 중풍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보시는데, 네. 통풍 같은 경우는 요산이 축적되어 있는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고, 중풍은 뇌혈관 질환이어서 엄연히 완전히 다르다. 다른 질환입니다. 네. 중풍,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폐렴, 가래가 기도로 들어간다라든지, 가래가 쌓이고 침이 이제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가래가 쌓이고 폐렴이 생기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폐렴이 발생하게 되면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고, 그 항생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컨디션 저하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습기를 많이 적절하게 사용해서 습도를 유지하거나, 그리고 흡인기, 가래를 이렇게 빼내주는 게 있거든요. 네네. 흡인기나 진동을 해주는 기계도 있습니다. 등이나 이런 데 부착해가지고 진동으로 가래가 붙어있는 것을 조금 떨어지도록 도와주는, 또는 주변에서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려 주거나 하는 것들로도 어느 정도는 좀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폐렴은 어린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중풍으로 이제 뇌졸중으로 반신불수인 분들은 생각보다 보행 시간보다는 누워 있는 시간 네, 가만히 있게 되죠. 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욕창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2시간마다 포지션 체인지라고 하는 환자의 누워있던 위치를 바꿔주거나, 또 요즘은 욕창 패드 이런 것들도 꽤 잘 나와서 밑에 받쳐준다라든지 피부가 괴사되는 것을 막아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가장 많이 치료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마비된 팔다리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냥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는 시키지는 않고 인위적으로 저희가 움직이게 만들거나 운동이나 재활을 시켜서 어찌되었든 마비가 왔다 하더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풍을 앓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재활 훈련을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중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방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매일 자주자주 체크하는 게 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병원 가서 약도 타고 검사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큰 의미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적절하게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분 정도 걷는 거를 권장합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릎 위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많이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걷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조금 숨이 찰 정도까지의 운동을 권장을 하고, 횟수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권장합니다. 허벅지의 힘을 키워라,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전에 허벅지 둘레가 곧
어르신들의 건강에 비례한다라고도 할 그렇군요. 정도로 네. 대퇴사두근의 강화를 시키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 식이 조절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이유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환자분, 어르신들의 의지만 있으면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내 몸은 내가 먹는 것들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면은 결국은 내 몸은 고혈압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당뇨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 내 몸은 점점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섭취들만 조절해도 충분히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뇌졸중 같은 경우 식이 조절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절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충분히 다들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병원에 자주 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가셔서 한 번씩 체크라도 하고 오시고 검사라도 받고 오셔야지 내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유지는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걸 꺼려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집 근처 병원 한두 군데 좀 정해 두시고 좀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병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결론은 이제 식습관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저염식을 하셔야 되세요. 뭐 혈압에도 물론 안 좋지만 특히 한국식 식단에서 소금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트륨, 소금을 적게 먹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입맛이 자꾸 떨어지면서 점점 더 짜고 맵고 이런 맞습니다. 걸 먹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네. 미각이 둔화되니까 조금 더 조미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미 그만큼 많이 우리가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고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찾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좀 의식적으로 소금을 적게 먹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아침하고 점심에는 국을 먹지 않는다라든지, 뭐 라면을 드시게 된다 하더라도 면은 드시고 국물은 먹지 않는다라든지, 기존에 국을 끓일 때 된장을 한 스푼 넣었다면 반 스푼만 넣는다라든지, 이렇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셔야지 실천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늙으면 건더기만 먹으라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긴 한데 정상 체중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과체중, 비만도 좋지 않고 반대로 저체중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학회에서는 오히려 저체중이 위험 요소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적절하게 섭취도 영양분의 어떤 그 밸런스, 균형을 잘 잡혀서 잡힌 그런 식단들로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식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소식이나 단식 같은 걸로 일시적인 체중 감량이나 체중 조절은 금물입니다. 네. 그리고 술도 지금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주량을 제한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술은 드시지 않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드실 때 그냥 단지 알코올이 몸에 들어와서 끼치는 영향도 있지만, 주로 이제 술을 드시다 보면 어르신들 중에서도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동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2차적인 뭐 우발적인 사고들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술 대신에 다른 취미거리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은 적게 섭취를 하시되 칼륨에 대한 섭취를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마그네슘이랑 칼슘에 대한 부분들을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 녹황색 야채라든지 그 다음 견과류 이런 것들을 좀 즐겨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물성 지방 우리 표현하는 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들을 섭취를 제한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상온에서 보면 일반적인 이 저희가 생활하는 이 상온에서 굳어 있는 지방은 포화지방, 액체로 되어 있으면 불포화지방 이렇게 단순하게 육안으로 구별을 하셔가지고 섭취를 불포화지방 위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엽산이랑 비타민 섭취도 꾸준하게 하시면 좋고요. 네, 지나친 스트레스나 걱정, 근심은 길을 막히게 한다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짜지 않게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원장님 좋은 말씀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정태선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